예,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한 지성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정한 작가님 모시고 전두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영화와 같이 봐야 될 책이라고 이게 소문이 나서 뭐 작가님 내신 건 아니죠, 그 소문을? 네, 그러나 무척 그 소문이 많이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책이 꽤 많이 나갔다고 하던데 이게 서울의 봄 이후로 네. 네, 얼마나 나갔습니까? 원래 네. 아니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네. 이 책이 원래 5월에 나와서 신간으로서 약간 화제를 띠다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그렇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은이라고 하고요. 원래 장편 소설을 써서 한겨레 문학상 받으면서 데뷔했었는데 장편 소설을 한 3권 낸 다음부터는 에세이도 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정치인 평전 또는 역사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논픽션을 쓰면서 조금씩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이것저것 완전히 뭐 대세 작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메인은 이게 소설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소설로 안 쓰셨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설로 만약에 쓰게 되면 훨씬 더 작가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고. 네. 근데 제가 이 앞에 제목 부제로 그는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라고 네네, 썼잖아요. 네. 이분이 2021년 11월 23일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퇴임한 날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죄책감을 하나도 안 느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도 인간인데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 대 쳐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척했지만 정말로 죄책감 안 느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문에서 출발했어요. 죄책감을 안 느꼈을까? 만약에 느꼈다면 왜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 사회가 왜 그 사람이 아마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죄책감을 표출하도록 추동하지 못했을까?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졌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뭐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소설로 쓰려다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표출해내려면 약간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언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픽션으로 가기로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팩트 그렇죠. 예. 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신뢰감 있게. 네. 소설이 신뢰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는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혹자는 뭐 무릎 꿇는 이유가 뭐 정치인들이 무릎 꿇는 이유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분은 네. 무릎을 꿇지 않아서 막 마지막에 추진력이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시대가 점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만 해도 그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자기가 어떤 비난받을 요소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내 철학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점점 뻔뻔해지는 거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너 아버지 친일파지 이러면 막 쭈삣쭈삣하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점점 갈수록 이제 뭐 그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독립운동한 사람들 자손들 보니까 빨갱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맞아요. 태도를 취했던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세력에서 이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당이 민주정의당이었잖아요. 네. 민정당. 그걸 이어받은 게 노태우였고 네. 이 노태우의 민정당과 합당을 하잖아요. 네. 김영삼 YS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전두환 시해를 이루었던 그 세력 이 근근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기득권을 형성했던 거와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청산을 할 수 없도록 네. 이게 전두환 8년 그리고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렇게 거치면서 그 전두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어떤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피
또는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에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피가 계속 흐르면서 전격적으로 청산을 하거나 죄를 묻기는 어렵도록 그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지도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를 제대로 물어서 단죄하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죠. 예. 10,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던데 그 네. 10,000개라는 게 그냥 뭐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어떤 뭐 장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과 그렇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쌓여올수록 당연히 보수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진보 진영에서 집권하고 나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뭐 자기 사람 심기 이건 뭐 그 반대로 저쪽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좀 아쉬운 뭐 이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뭐가 그렇게 달랐나 싶은 그런 것들이 청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10,000개라고 한다면 네. 그 10,000개 자리에 수장이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이렇게 그 권력이 뿌릴 수 있는 어떤 담비 같은 게 쭉 피라미드로 내려가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세력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자꾸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뭐 북한이 쳐들어올 위험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정권을 잡아야 네.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경제 발전을 해줬으니까 위대한 대통령이라거나 이런 논리를 계속 퍼뜨리게 됐던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쵸. 일본이 뭐 우리도 다 이렇게요. 나름대로 아시아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린 깊은 뜻을 가지고 여기 왔고 철도도 깔아주고 니네가 결국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논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논리가 참 보면 먹히지 않습니까? 점점 그쵸, 네. 그쵸. 예. 그래서 그 세력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그리고 그 YS가 3당 합당을 했던 것, 또는 그 3당 합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단일화 실패인 거잖아요. 그 단일화가 실패하는 순간에 우리 현대사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방향으로 크게 물줄기를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YS하고 DJ가 어느 한쪽도 그냥 자기의 힘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게 되면서 어느 한쪽이 결국에는 군부 세력에 붙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런 비극이 그때부터 사실은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단일화를 했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그때 전두환도 나름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네.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다른 방법을 취했을 거다. 뭐 이런 또 추측도 있잖아요. 근데 이 네.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단일화가 만약에 되었다면요. 네. 단일화가 안 되도록 공작을 되게 치밀하게 펼쳤죠. 네, 이분이 직선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DJ를 풀어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세력하고 분열 흑책을 일으켰고 그래서 어떻게든 단일화가 안 되게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왔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대단히 예상치 않았던 뭔가를 했을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기류상 미국이 절대로 그 폭력을 사용해서 군부를 투입해서 시민을 살상하는 걸 용납하지는 않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도.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겠죠. 그랬겠죠. 네. 네.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사실 뭐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젊은 층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나한테 당해보지 않고서 이런 농담까지 하셨을 정도로 젊은이들하고 듣고는 좀 약간 이 거리가 있는데 이 책을 내고 젊은 층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네. 약간 소설적인 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네. 읽은 사람들이 무협지 같다거나 특히 3장 부분은 그 외 대통령들 간의 관계들 나오고 이런 부분을 되게 네. 극적으로 읽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쓰면서 바랬던 거는 10대들이 많이 읽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혹시 그거 아세요? 부대 열중셔를 하는 역대 대통령들의 영상을 10대 청소년들이 되게 즐겨봐요. 그래갖고 노무현,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대 열중셔하고 딱 하는 그걸 하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약간 쭈삣쭈삣하면서 잘 못해요. 네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되게 피곤한 얼굴로 부대 열중시켰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그걸 해왔던 사람의 자연스러운 권위가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되게 세련되게 하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군인들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사실 보기에 만들었던 계기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사 때 부대 열중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촉발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전두환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고 되게 풍요롭게 살다 갔으니까 얼마나 잘못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네. 10대들은 그냥 옛날 대통령이었는데 되게 멋있게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열중시하는 영상을 보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참군인 엔젤 두안 뭐 전당군 뭐 당군일의 최대 호황을 하신 뭐 우리나라 구국의 영웅 막 이런 말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차 싶었던 게 이게 제대로 단죄를 하지 않은 후가구나. 단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광주에 무슨 간첩이 300명이 내려왔다고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데다가 현대사 교육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이 인물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10대들이 읽기를 바랐는데 네네. 가끔 사인을 받으시거나 할 때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네네.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고무적이었고 이번에 서울의 봄이 나왔을 때는 네네. 서울의 봄은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그렇죠. 굉장히 인물과 인물의 대결로 강력하고 선명하게 그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다루지 않았다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영화라는 장르가 어차피 되게 큰 돈을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 투자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감독의 입장에서는 네. 선명하고 과장되고 드라마틱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과 악 구도를 뚜렷이 그렸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먹혔고 좋은 거는 10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또렷한 선악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절에 전두환과 그 장태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갖게 그렇죠. 되었다는 거. 네. 그런 계기를 주었다는 면에서 저는 서울의 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저 그렇게까지 흥행이 될지는 뭐 12 해서 1212만까지 뭐 생각해. 근데 그거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넘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흥행이 되리라고는 감독님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 흥행이 되는데 이 젊은 층의 관심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네. 뜨거웠잖아요.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유는 일단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세력들이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교육하지 않아요. 그냥 큰 선에서 쿠데타가 있었고 그래서 잘못하긴 했으나 그래도 그 시절에 경제발전도 있었고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조선시대나 이런 분량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현대사를 배웠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잘못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도 거의 처음 접해보는 거죠. 실감나게 잘못을 각인시켜줄 그런 거를 거의 접하지 못하다가 처음 이걸 접하니까 그 10대의 순수한 마음에 권선징악에 대한 뚜렷한 그렇죠. 가치관이 있는 뭐, 10대들의 마음에 어필이 되는 거죠. 공정이나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왜 옛날에 그 무슨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네. 88년.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남북 네. 단일팀 꾸리려고 했을 때 네. 그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그렇죠. 왜? 공정화두로 맞서면서 네. 통일보다는 공정 이게 네.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386 세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집단이 우리가 이런 민주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민주화를 한 것보다는 지금 집권한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그 세대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교훈적인 언어로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듣는 거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그랬고. 네. 뭐 우리 때는 뭐 이랬는데. 그렇죠. 그런 말, 라떼는 이런 말 싫어하면서 되게 전혀 안 먹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먹혔잖아요. 영화로는. 네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야기에 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넨 착하게 살아.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너네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가치관을 직설적으로 꽂아주면서 가르치려 들면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화로 전두환과 장태환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강제로 어른들이 막 가르치려고 들으려고 할 때는 전혀 먹히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또는 서사가 탄탄한 이야기를 통해 들어가니까 바로 공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달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배우들의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뭐 황정민 씨가 워낙 뭐 연기 잘하신 네. 분이고 또 그 약간 닭살 돋을 수도 있는 역인데 정우성 네. 씨가 하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막 이렇게 탱크로 밀어서 네. 이렇게 얘기해도 와 정우성이 판타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우성이라는 굉장한 우리 마스크. 네, 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배우의 천만 영화라는 것도 그렇죠. 대단히 흥미로운 네, 점이고요. 네, 네. 근데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영화 쪽하고도 뭐 같이 뭔가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GV도 하시고. 네. 네, 그때 뭐 감독님 만나 뵈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떠셨어요? 감독님은 못 만나 뵀는데, 아. 그냥 그 영화 관련해서, 그때 상황과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게 판타지였고 어떤 게 진짜였는지를 밝히는 뭐 칼럼을 써달라거나, 아니면 대담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사는 몇 번 초청돼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측하고 직접적인 그 뭐는 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소환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있고, 영화는 하루만을 다뤘을 뿐이지만, 제 책은 이제 전두환의 전체 인생하고 80년대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제목에서는 이제 마지막 33년. 이 책이 전두환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그 후까지에 대해서 쭉 담았는데, 네. 이 마지막 33년이라는 거는 이제 퇴임서부터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33년을 이제 제목으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잡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분의 전체 인생을 조망하고 있기는 한데, 이 전체 인생을 조망하는 문제의식이 이분이 퇴임 후에 네.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에 그렇죠. 방점이 찍혀 있고, 문제의식이 퇴임 후에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찍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가 왜 33년을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가. 왜냐면 퇴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재임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총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단죄할 수가 없었죠. 근데 퇴임 후에는 어쨌든 우리는 직선제를 쟁취했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이뤘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고 법치국가라면 이렇게 많은 국민을 살상한 사람을 단죄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왜 못했지? 이거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람의 그 출발부터 쭉 짚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전반부 인생을 33년 이전의 인생을 볼 때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죠. 네. 이게 쭉 그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쭉 보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때 이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나름의 역할을 했고 점점 발전해 왔다 뭐 이런 네. 느낌적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을 건의해서 당선자 시절에 사면을 건의해서 김영삼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IMF를 일으킨 대통령이고 자기 대통령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면을 해줬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네. 하다못해 정말 사면을 시켜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그 동서화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정치라는 게 뭐 협상이 있어야 될 텐데 너 풀어줄 테니까 넌 못 내놓을래 정도의 어떤 협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풀어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추징금 문제도 박근혜 때까지 네. 올 수밖에 없었던. 물론 지금도 아직 뭐 추징금 다 받지 못했죠. 그렇죠. 네. 엄청난 돈이 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에도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셨지만 뭐 어떻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공과 과 중에 가장 큰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를 보면서 그 당시의 문헌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초조함이 읽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결국에는 DJ와 YS가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것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YS는 군부하고 결탁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DJ는 YS만큼 합당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JP 하고. JP하고 연합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당선이 확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영남에서 표를 땡겨와야 자기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당선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뭐 사면을 하면 적어도 재산이라도 다 몰수하고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따질 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도 국회를 전혀 장악하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이 영남 지역의 지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한 다음에도 이 전두환 대통령을 우대하고 그런 정책을 많이 취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이 자기가 집권해서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전두환 씨를 처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였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아쉽고 저는 그게 그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데에서 이미 수많은 비극이 잉태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군사 정권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탄압이나 살해 협박, 뭐 실제로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와 대인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본인 결정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는 리더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좀 뭔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대 같으면 뭐 그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시대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뭔가 화합을 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본인이 용서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인간 대 네. 인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적어도 재산 환수는 완벽하게 했어야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풀어주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사실 저는 이해하지 않지만 거기까지 양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불법적으로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막 지금 단위로 치면 몇 조대 돈이 되는 셈인데 그것만큼은 환수했었어야죠. 근데 그 정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죠. 예. 그 환수와 관련해서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박근혜가 될 때 사람들이 전두환하고 박근혜하고 같은 적인데 박근혜 왜 환수하겠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박근혜는 공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집에 어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게 뭐 머슴인지 집산지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다 털어가지고 그렇죠. 6억이라고 던져주고 갔을 때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털었죠. 네, 네. 민주화 진영이 네. 못했던 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민주화 진영의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상대방도 뭐 그럴 것이다 아니면 우리 편 아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중요한 페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민주화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이나 그렇죠. 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아파트값 논쟁이라거나 이런 거일 때도 결국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게 자기 안에도 있는 욕망을 너무 윤리로만 재단하면서 자긴 당연히 없고 남들한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욕망을 다루지 못해서 오히려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페인, 엄청난 페인인 거죠, 그게.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욕망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공격을 받으면 네. 아 이거는 마케팅이고 재테크야. 그래가지고 땅 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예. 식으로 포장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게 민주진영의 커다란 약점이고 그게 지난번에 정권을 넘겼던 이유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대책이 가장 치명적이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야 될까요? 악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악을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 악을 박멸해야 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죠. 악을 어떻게 박멸합니까? 그러니까요. 컨트롤해서 악이 너무 발현하지 않게 제어해야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악은 없어. 또는 악을 없애버려야 돼. 이러면은 그냥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제 현 대통령하고 좀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도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 부분이 이게 무슨 꼭 자기 반성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을 볼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사검증이 대단히 크게 실패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몰랐다면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이 사람의 부인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만 털어보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준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가 세상을 굉장히 사람을 나이브하게 봤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여전히 네. 이분들은 그냥 그냥 자기네가 해왔던 방식으로 한 번 우리 팀은 영원한 우리 팀,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겠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 우물에서 보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악이 있는데 그걸 볼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실망한 표가 민주당으로 확 가지도 않고 그렇죠.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이런 걸 텐데. 네. 근데 이제 전두환하고 영화에서 이렇게 영화에서는 전두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셨나요? 일단 외모상의 싱크로율이 되게 낮았죠. 그 보니까 황정민 씨는 되게 호리호리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몸피 면에서 그리고 황정민 씨가 일부러 전두환이 되기 위해 살을 찌웠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안경도 안 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닮은 인물이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독이 전혀 외형상으로 닮는데 크게 주안점을 두진 않았구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모상의 싱크로율이 되게 떨어졌는데 내면상으로는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 으아하고 웃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내면에 있던 어떤 자기도취나 그 제어되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성찰할 줄 모르는 그런 낙천성 끝없이 그냥 자기가 희망하는 걸 현실이라고 믿어버릴 줄 아는 그런 저돌성 그런 거를 너무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싱크로율로 해서는 되게 높았고 외면상으로는 낮았던 것 같은데 저는 내면이 일치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노태원이라고 해. 노태우가 노태원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게 보면 이 인물도 그 다음 대통령을 했고 실질적으로 2인자였던 데다가 사실상 이 구사단의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으면 성공하기 힘든 쿠데타였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은 왜 그렇게 과도 공도 모두 저평가되는 걸까요? 그 후대예요? 그러니까 후대. 네. 뭐 존재감이 없잖아. 물태우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공도 많거든요. 네. 국방정책이라든지. 국방정책 훌륭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진보가 하기 힘든 보수가 하니까 이렇게 우리 소련이랑도 숙여야 돼 이런 걸 할 때 진보 대통령이 했으면 굉장히 의심하고 막 했을 텐데 네. 보수가 하니까 그래도 진짜 나라를 위한 거겠지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네. 생각해보면 또 봉자의 전쟁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폭을 그냥 확 좀 맞아요. 네. 정리하고 갔던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주택정책 같은 것도 잘 편 편이었고. 그렇죠. 근데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인기가 없는 게. 북방정책 같은 거는 그냥 계속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두환은 화끈하게 자기 사람들 챙겨주기라도 했지. 그렇죠. 노태우는 엄청 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왜 서구가 300~400년에 걸쳐서 이룬 근대화를 우리는 70~80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이루었잖아요. 벼락치기처럼. 그러면서 되게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그 근대화, 즉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라는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빨리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되게 변칙적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지도자상이 성공했고 그게 크게 각인이 됐죠. 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였고 박정희가 한 일, 박정희와 그 정주영이라는 정계의 거인이 손잡고 한 일들이 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다 반대하던 걸. 네네. 그래서 그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 강력하게 심어냈던 롤모델이 있고 그 바로디를 이은 게 또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머리에서는 그게 하나의 지도자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변칙적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다 제어해줘야 돼 라는 이게 굉장히 셌고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우리가 왕조시대 조선시대 왕조시대 에토스에서 이 근대 민족국가 에토스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건너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자생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거나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게 아니라 되게 난폭하게 식민지화 되었다가 또 난폭하게 미군정의 그 치하에서 3년 동안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어떻게 겨우겨우 남한 단독 정부를 설립을 했는데 바로 또 난폭하게 전쟁에 휩쓸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생적으로 왕조시대 에토스에서 근대 민족국가 에토스로 나아갈 자생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천 과정이 없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게 되게 변칙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내면에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그 민주주의의 에토스가 들어가지 않고 왕조시대 에토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그렇죠.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대통령이 혼자서 위임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게 받아들여지고 제도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바라는 그 근대화에서 유래된 그런 소망과 왕조시대 에토스의 잔재에서는 전두환 그 박정희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처럼 각인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노태우는 이도저도 아닌 걸로 보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전두환은 한번 뭐 기자들 만나면 억 단위로 줬다는데 노태우는 뭐 10만 원을 줬다더라.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국민의 피를 묻히고 훔친 돈으로 전두환이 준 건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노태우가 훨씬 나은 거죠. 훔친 돈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은 건데도 우리는 이런 근대화의 역사와 왕조시대 에토스의 잔재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더 사나이답고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YS와 DJ 차이도 뭐 DJ는 그때는 이제 기자들한테 촌지를 줘야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네. 기자들한테 촌지를 줄 때 DJ는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세서 주는데 YS는 지갑채 줬다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한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와 민주주의 문화에 상충되는 면이기도 해요. 보면 그 뭔가 모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을 그 흡인하는 했던 그런 특성을 보면요 YS가 DJ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특히 전두환도 되게 그 사람을 흡인하고 인기도 많고 그랬잖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단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제일 잘했던 말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난 첫 자리에서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친형제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렇게 안거나 악수하거나 대단히 친하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나이 특유의 정서 이게 그 의리 그렇죠. 예, 한 번 맺은 인연은 막 이런 어떤 유교적이면서 되게 그 사나이들의 정서면서 막 이런 것들 대단히 왕조시대 에토스이고 유교적이고 이런 에토스로 뭉쳤던 지도자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흡인했어요. 그런 걸로 집권을 했고 그치만 뭔가 민주화된 그런 합리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던 처신했던 인물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더 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근대를 자생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되게 폭력적이거나 되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근대화를 들어온 결과 아직도 우리의 정서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왕조시대 또는 유교사회의 에토스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표명해야 되는 거는 서부 사회에서 들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잖아요. 여기서 오는 괴리가 있고 이 박정희나 아니면은 전두환
또는 김영삼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직감적이고 굉장히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으로 그걸 이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뭐가 사실 겉으로는 아무도 우리는 왕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거기에 호소할 줄 알았던 인물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도 그래도 전두환은 자기 사람들한테 통 크게 챙겨줬는데 하면서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네. 딱 자기 자리에 앉힌 다음에 내가 네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확 다가가는 거. 이거는 결코 서구에서 들어온 합리적인 개인주의 사상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제가 볼 때 동물적이고 탁월한 감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 그 두 분인 것 같아요. YS하고 전두환. 네. 또 뭐 비슷한 면이 뭐 대단히 비슷하죠. 없잖아 있죠. YS 같이 이렇게 돌파력이 없었으면 전두환을 쉽게 하나회를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고 하나회 청산한 게 김영삼이었던 것도 둘이 그렇게 비슷비슷한 기세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냥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세? 그게 딱 그 두 인물이 비슷하게 갖고 있었죠. 처음에 이렇게 책을 집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대통령 4명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했었어요. 4명?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였고 그걸 1권으로 하고 네네. 제목은 두 군인. 그리고 2권은 두 변호사.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인물이 쌍을 이루어서 되게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같은 직종에 있는 친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커플만 해도 되게 특이한 건데 둘이나 그런 쌍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둘이 각각도 너무 달라요. 전두환 노태우 성격 너무 달랐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도 너무 달랐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비춰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상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그 노무현 문재인 파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둘 다 변호사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치렀던 두 대선이 모두 검사하고 변호사의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소장, 대통령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법조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드러내는데도 그 이권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그렇게 내 인물을 다루는 시리즈를 쓰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제가 좀 더 조사할 수 없는 게 생겼다 생각하면서 이분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전두환에 관한 책을. 근데 전두환에 관한 책은 많은데 대부분 이분의 과에 대해서 촘촘히 밝힌 책이거나 아니면 뭐 전두환 리더십,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탁월한 리더였다고 칭송하는 책이거나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은 이 사람이 무릎 꿇지 않았던 사회, 이걸 그리는 책을 보기를 바랬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부터 밝혀야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거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그 전두환이라는 4명의 인물 중에 1명을 먼저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대통령들을 써야겠다 생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어요.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중간에 1명을 떼서 일단 1명을 쓴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소설도 쓰셔야 되고 그런데 좀 쓰셔야 될 게 많네요. 네, 머릿속에서는 막 항상 20-30개의 이야기가 막 스스로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막 그런 망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라 집에. 네. 어차피 책을 쓰는 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또 절대적인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책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되게 여러 이야기가 떠다니는데 또 소설도 구상하는 게 있고 결국에 그 중에서 끝까지 가면서 더 강력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내 대통령에 대한 거는 구상 단계에 있긴 한데 다른 스토리들하고 또 많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네. 언젠가는 쓸 것입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김재익 씨를 발탁한 걸 비롯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뭐 사람을 잘 발탁해서 뭐 경제를 일단은 일정하게 네. 뭐 호황의 시기를 맞았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잘했던 게 왜 중간급 리더와 최고 리더는 다르잖아요. 네네. 중간급 리더는 자기 자신이 일도 해야 되고 뭐 공사판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걸 리드하시는 분이고 이런 네. 분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가장 위에서 모든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잘해야 되잖아요. 위임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전권을 맡기니까 전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가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인데 이분은 그걸 잘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걸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 아닐 때도 그걸 잘했어요. 원래 군대에서 그 지휘관이었을 때도 자기 부대 내에서 인재를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맡기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람한테 있는 자질을 찾아내서 북돋아서 잘하거나 이런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했다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네.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한 번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그냥 2년 감옥이 있었던 게 다잖아요.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분의 측근들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잘못한 것만 말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제대로 된 단죄를 받았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분이 잘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대로 단죄도 받지도 않았고 자기 입으로도 한 번도 제대로 사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저지른 그 악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분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100% 잘못하기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100% 잘하기만 할 수도 없고 이분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해도 재임 기간에 잘한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분명히 능력도 있었고. 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잘했던 일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단죄도 사후에라도 그 재산 환수나 아니면은 이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되게 더 이런 영화가 나온 걸 시발점으로 더 많이 나아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분이 역사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제대로 그 자리로 사람들의 인식이 미쳤을 때에야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슨 네. 뭐 아주 그냥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부분을 그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악으로 모든 사람의 눈을 뒤덮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후가가 후손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우원 씨가 나타났을 때도 그걸 또 그렇죠. 보여줬고. 네, 네. 사실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자기가 엄청난 돈을 들고 있어요. 이제 전두환 후손이. 근데 이 돈을 들고 있고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리 써도 계속 어디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구 기사라던가 우리 집 일봐주는 어떤 여자분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몰래 쓰여야 돼요. 내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내 이름으로 못해요. 얼마나 구립니까?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독재자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 나와요. 책에서도 자기가 읽던 책에서 갑자기 전두환의 신군부 그러면서 뭐 광주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떻겠어요 후손들의 마음이. 이 후손들은 안심하고 영상도 보기 힘들고 텔레비전도 보기 힘들고 특히 자기 자식하고 같이는 프로그램을 마음 편히 보기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의 출처에 대해서 자식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훔친 돈이 아니라 피 묻은 훔친 돈이잖아요. 이렇게 폼이 안 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두환이 그렇게 훔친 돈을 후손한테 물려줌으로써 진짜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영원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그래서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사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그 결과물이 전우원 씨 같은 분이, 전우원 씨가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후손들한테도 못할 짓을 하고 간 거죠, 사실 그분은. 그 영화 뭐지 유승환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 보면 네. 거기서 이제 황정민 씨가 유해진 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같은 놈들이 세상에 이상하게 너 같이 나쁜 놈들이 잘 살아 그랬더니 유해진의 대답이 우리는 목숨 걸잖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네. 뭐 이 쿠데타를 생각하면 목숨 걸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대대손손 어쨌든 뭐 잘 살게 된 건데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두 번의 쿠데타가 다 정말 막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디 대사관에 숨어 있고 뭐 해가지고 성공한 건데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그런 5.16이나 뭐 막지 못했던 거예요. 네. 왜 막지 못했다라고 생각? 근데 이거 한국 사회에서 두 번 다 이 쿠데타가 네. 성공하기 힘든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그때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해버렸는데 네. 하나는 일단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근대를 들여왔던 과정을 보면 조선이 거의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망했잖아요. 한 큐에 망한 게 아니죠. 거의 정주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망해가고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미 외척이나 그런 세도 정치들이 판을 치고 세도 정치가 판을 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름아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누가 나쁜 짓을 해서 걸렸을 때 사적으로 아름아름해서 권력하고 결탁이 되면 단죄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에 거의 근접한 상태였던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도 보답받지 못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사회인 상태로 100년 이상 간 거예요, 조선이. 그런 상태에서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죠. 그러면 식민지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외세가 자기네 나라의 물자를 흡수하고 노동력을 싸게 이용해 먹는데 이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막 써먹는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조선에서도 되게 흡수적인 자연 상태였는데 거기에 더해진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용해 먹는. 그랬다가 바로 미군정으로 갔고, 그랬다가 바로 분단을 맞고 바로 전쟁을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900년대 또는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150년 이런 170년 역사를 보면 계속 어떤 시스템이나 법치에 의해서 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치와 사적인 인연으로 아름아름 되게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현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무슨 뭐 분단이니 전쟁이니 식민지니 막 이런 변란이 발생했을 때 한 번도 이 변란, 이 커다란 사건이 공동체가 이룬 합의나 시스템에 의해서 잘 해결이 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언제나 힘을 가진 자가 결국엔 최종 승리하는 걸 계속 보면서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되게 변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의 쿠데타가 났을 때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맡았던 지도자들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결국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쪽이 대세가 돼서 내가 승리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한 가지 요인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근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 자생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의 이유였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게 됐던 것이. 두 번째 이유는 내전이죠, 내전.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내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전두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내전. 예를 들어서 그 극 중에서 장태환이 진압하려고 진압군을 보내려고 하면은 전두환이 이 진압군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쏠 테면 쏴봐. 그러면은 내전 일어나. 아군끼리 서로 다치고 죽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우리 아군끼리 싸우면 그 틈을 타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제2의 6.25가 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센 사회였어요. 80년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전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누구도 출동해서 발포해라는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안 무섭죠. 왜냐?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 반란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죽었거든요, 이제. 예, 무기징역 당하거나, 당시로는 사형도 있었으니까 사형당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고,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반란군 입장에서는 내전이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영화에서 육참 차장, 윤성민, 실존 인물의 이름이 윤성민이고, 이 사람이 원래는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내려야 할 결정을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잡혀가 버려서 공석이 상태에서 육군 참모차장인 윤성민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그 영화에서 안타까운 게 그 신사협정 맺는 부분이잖아요. 네. 공수부대 서로 되돌리기로 하는 거. 거기서 되돌리기로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진압군을 가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가장 영화에서 저는 안타까웠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영화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뭔가 되게 결단력 없고 자기 고심만 생각하는 인물인 것처럼 그려졌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인의 못난만이 아니라 이 개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의 사회상이나 역사상을 보면 이 육참차장은 총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큰 결정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자기가 엄청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의 뇌리를 짓누르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그런 거. 진압군이 출동하라고 내가 하면 내전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군인들끼리 서로 총질해서 서로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드는 명령을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전이 붙었는데 그때만 따서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럼 제2의 6.25가 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역사에 나로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군끼리 총 쏘는 결정을 안 하고 싶었겠죠. 저는 물론 잘한 결정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윤선민이라는 인물이. 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인물들이 분명히 못난 인물이었던 건 맞았으나 이 인물들이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했을지 역사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0.00001% 정도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거기서 선을 지켜서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모여들어서 다 함께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명령을 과감하게 내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이 어디로 쏠리나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내전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 명령을 내가 하고 싶진 않아. 이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죠. 아까 영화에서 그 유해진 대사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너 같은 나쁜 놈들이 세상엔 너 같은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유해진이 우린 목숨 걸잖아. 그렇죠. 그겁니다. 이게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걸었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멀리 왔다고. 지금 그래도 우리는 설마 이제는 뭐 쿠데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사회는 됐잖아요. 네. 얼마나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약간의 그 총칼을 휘두르는 물리적 쿠데타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법치의 옷을 입은 그런 뭐가 죄다, 누가 죄인인지를 정하는 권력은 맨 처음에 수사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를 단죄하는 세 단계가 있다고 치면 맨 처음이 수사죠.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 그 다음이 기소죠. 그 다음이 재판이죠. 그러면은 이 가장 맨 처음에 수사. 이 단계에 대한 그 권력을 이때까지는 검찰에 다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분리를 하려다가 이번 정권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아직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가 죄야, 네가 범죄자야라고 그 찍어서 낙인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센 권한이거든요. 판사는 오히려 훨씬 더 권한이 적죠. 왜냐면은 그렇죠. 네가 범죄자야라고 하는 게 1단계 수사였다면 그래서 이거를 기소에 넘기는 거는 기소를 해야 2단계잖아요. 판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이미 누가 범죄자인지 정해놓은 사람들이 준 리스트를 보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판단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2단계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 단계에서 네가 범죄자야 하고 찍힌 사람은 언론까지 합세한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끝장나는 거죠. 뭐, 엄청난 권력을 갖고 뭐 있는 거죠. 배우님처럼 뭐 그런 비극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누가 가장 큰 물리적인 힘은 아닐지라도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군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사실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렇죠. 네. 네가 범죄자야 하고 검찰이 정한 사람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거죠. 엄청난 권한을 갖고 그걸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형을 10년, 20년 때리면 판사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구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량도 사실 검찰에서 거의 결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절대 권력이죠. 판사는 그냥 아주 좁은 반경에서 무죄냐 유죄냐만 가릴 수 있는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책에 담고 싶었는데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있으신가요? 아, 그 책에서 이 책이에요? 네, 전두환 마지막 선거잖아요. 많이 사봐십시오. 대부분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른 대통령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단죄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되게 굵직굵직한 게 없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다음 책은 뭐 준비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요즘 생각하는 거는요. 그 영부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부인, 영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말은 또 너무 구시대적인 말이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왜냐면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미국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대단히 많잖아요. 부서부리의 권한이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역할하고도 굉장히 일치하는 거죠. 여성은 전통적으로 공적으로는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권한을 휘둘러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 쏟아지는 시선이나 역사나 대통령 부인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는 정말 뜨거운 자리예요. 그렇죠. 아무 권한도 없지만 사실상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도 공모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조시대 에테스가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는 여차하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모든 죄를 이 사람이 저지른 것처럼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인화성이 강하고 대단히 모순적이고 대단히 많은 화두가 들어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 이 책을 쓰면서요? 네네. 네. 생각보다는
인터뷰하는 과정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아름아름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실명으로만 안 나가면 된다고 협조해주는 분이 많아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과 관련된 일화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터뷰는 어렵지 않았는데 저는 뭐가 어려웠냐면 쇠퇴해가는 중년 뇌의 단기 기억력과의 싸움. 팩트체크 결국은.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10권의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은 다 문학이거나 아니면 문학적 성격이 강한 에세이였어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에세이라기보다는 논픽션이라고 불릴 만한 성격의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9권의 책이 약간 문학적 글쓰기였다면 이 책은 논술 글쓰기인 거예요. 근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초고를 쓸 때는 그냥 쫙 썼거든요. 이거에 반도 안 되는 분량이어서 초고가. 네. 근데 이 책을 내주신 출판사가 사이드웨이라는 출판사인데 네, 사이드웨이. 사회과학 쪽으로 좋은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뭐 K를 생각한다 이런 네. 아니면 차이나 쇼크 이런 거 내신 그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표님한테 제가 초고를 보여드렸을 때 이분이 근거가 대단히 좋은데 근거를 많이 보강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작가님이 쓰신 모든 문장에 근거를 달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보강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문장에.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속으로 그러면 지루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제가 했던 글쓰기는 그렇지 않는 글쓰기였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많이 달면 문학적 색채나 이런 게 좀 더 바래질 수도 있는 그런 글쓰기였기 때문에 독자의 속으로 상상력도 제한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수학책도 아니고 무슨 근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거의 배워가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픽션은 이거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이러이렇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이런 근거 때문이야. 이게 논픽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글쓰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근거를 달아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그래도 많이 그럴싸하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이 읽은 독자가 설득이 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구나 하고. 그래서 논픽션 또한 대단히 주관적인 글쓰기이지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많이 달아야 되는데 제가 초고를 쓸 때는 막 써놨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읽은 책이 거의 200권 가까이 읽었는데 나중에야 200권? 나중에야 그 근거를 대려고 하니까 어디서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이 근거 보강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걸 어디서 읽었지? 내가 이걸 어느 영상에서 봤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책을 어디다 놨지? 그럼 그 책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책이 어느 부분이지? 그렇죠. 그게 완전히 또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찾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쓰던 도중에 이걸 내가 어디서 봤는지를 써놨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나중에는 어디다 써놨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논픽션을 쓸 때는 그 근거 보강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또 40대 넘어가면 엄청나게 쇠퇴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책도 쓰셨고 뭐 이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진 만큼 이제 전두환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 같은 것들에 좀 새롭게 뭐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인식과 관심이죠. 일단 관심이죠. 관심이 있어야 재인식을 할 텐데 관심이 너무 없었고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나와서 히트 친 게 너무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깨웠잖아요. 관심을.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뭐해. 환수도 안 되고 검찰은 이런 거는 다 덤벼들어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이 사법기관이나 이런 공식적 기관들이 뭔가를 해요. 국민 무서운 걸 알고. 그래서 인식만 똑바로 바로잡아도 엔젤 두한이라거나 아니면 광주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뭐 간첩 300명의 소행이라거나
이따위 말들은 적어도 안 나오게 해야죠. 적어도 가장 필수로 그런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참군인이라고 자라나는 10대들이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하트 댓글을 달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가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단계로 일단 관심을 환기시키는 영화가 나온 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뭐 하나의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이 다음 제도적인 거를 더 추동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탄핵했을 때도 100만 시민이 나갔을 때야 이 무서운 거 알고 다 움직였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국회의원들도 처음에 탄핵까지는 안 하겠다고 막 그랬다가. 그렇죠. 민주당이 네, 쫄아가지고. 그렇죠. 국민적 관심에 억지로 미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이 기득권이나 아니면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신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국민이 막 밀어야죠. 우리 이거 관심 갖고 있고 우리 되게 분노하고 있다. 너네 뭐 해라 하고 밀어야죠. 네,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쨌든 뭐 올해 생각을 했을 때 집필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뭐 200권 읽으셨으면 집필 기간은 한 1년, 막 책 읽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1년 좀 넘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200권 읽으려면. 근데 제가 원래 소설가로 데뷔했던 이유도 제 원래 최종적인 로망은 대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2013년 세월가 나온 소설은 아니죠. 네. 네, 그 20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1년쯤 전에 그 모던아트라는 소설로 한겨레 문학상을 탔을 때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대하 소설을 쓰려고 소설가가 됐다. 그래서 나는 해방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대하 소설을 쓸 것이다. 그 토지 같은 거. 또는 야마우카 소아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난 그런 대하 소설을 쓸 것이다 하면서 엄청 폼재면서 막 폼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썼던 것들은 다 제 인생에서 당면에서 제가 품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고 대하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나 역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제가 나중에 대하소설에 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낸 책이나 자서전, 평전을 다 봤어요. 나오면 무조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필 기간을 1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냥 아무래도, 예. 그 전부터 그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분야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회창이 평송 내면 이회창 평전 바로 보고 막 너무 관심.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물들이 다 제가 쓸 대하 소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 200권 정도 읽으시는 책 중에 뭐 가장 흥미로웠던 책은 아무래도 뭐 전두환 평전이었어요. 가장 자서전? 흥미로웠던 책은요.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게 독일의 작가가 쓴 건데 네.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히틀러에 붙이는 짧은 주석이라는 책인데 이만한 책이 되게 얇아요. 네. 그리고 히틀러 전기도 아니고 되게 막 세세하게 뭘 나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과 그 시대의 유럽에 대해서 너무나 깊고 진하고 정말 예리한 통찰을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홀딱 반했거든요. 와,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책이 반도 안 될 거예요, 분량은.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작가한테 반해서 내가 이거 쓰고 나면 이 사람 전권을 다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전작으로. 네. 그래서 그 책에 되게 반했고요. 또 하나는 독재자의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재자의 매뉴얼. 네. 그 책도 반했습니다. 그 책은 독재자들끼리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어떤 나라의 독재자들은 막 킬링필드 정도의 몇백만 학살을 그렇죠. 안 하고 네. 어떤 나라의 독재자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그런 킬링필드처럼 그렇게 하는가를 이 독재자끼리 비교하면서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비교하거든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부마항쟁이나 그 5.18이 있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군 투입을 해서 대량 살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 책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책에 대한 분석 방법을 따르면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뭐가 자원 역할을 할까요? 뭐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자원의 전부인 거예요. 그 말은 국민을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외화를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의 대통령들은 국민을 함부로 많이 못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을 어마어마하게 살상한 그런 독재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원 부국이에요. 뭐 그래서 자원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사실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나라를 유지할 몇몇 엘리트, 그러니까 측근 몇 명을 잘 이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통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 몇몇 엘리트들과 이 지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물질이죠. 근데 그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이 많은 나라는 이 자원을 석유로 계속 퍼서 그거 팔아서 그 자기를 지지해줘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어요. 석유로 계속 주는 거죠. 석유로 번 돈을.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지지 세력을 마음을 붙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제공할 그런 물질과 그 특권을 주려면 우리나라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올 자원이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이 왜 그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때 대량살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할 수가 없었구나, 그거를.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떤 독재자도 그게 불가능하구나. 실제로 뭐 조선시대부터 따져봐도 그렇죠. 왕을 바꿀 때도 한 뭐 200명 정도 죽이는 그렇죠. 정권이 바뀌거든요. 네. 뭐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죽일 수가 없는 많이 죽일 수가 없는 천연 자원의 그 특성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적인 특성상 그게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권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이게 정리한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되게 슬퍼했어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의 좀 그 특성이죠. 누가 아니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볼 수 없게 돼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단죄를 못하게 됐구나. 우리가 벌도 제대로 못 줬는데 저렇게 가버리다니 여기서 나오는 슬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33년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퇴임하시고 5년 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 가슴 아팠던 거는 그렇게 더 이상 단죄하지 못하게 살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단죄하지 못하게 돼서 슬퍼하면서도 그걸 되게 체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뭐 우린 늘 이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우원 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그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도 그러면 뭐해? 어차피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 검찰은 자기네가 그 정권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전우원 씨가 그렇게 했는데도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체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에 꿈쩍도 안 하는데 검찰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심과 인식을 해서 이게 작은 관심과 작은 인식이 뭉쳐서 커다란 에너지가 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집권 세력이나 그 기득권자 또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서울의 봄이 나왔거나 아니면 전우환 씨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냉소적으로 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체념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생각하고 뭐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뭔가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서 이 힘이 점점 커지게 해서 결국 제도적으로 추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성시현 선생님이 네. 아트록 매거진 프로그레시브 록 좋아하시나요? 예. 멋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네. 예. 네. 이게 또 멋있군요. 예, 절판될 텐데 네. 이게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매니아들이 많은 책이라. 네, 이렇게 멋있는 네. 책입니다. 화면으로 잘 안 보이겠구나. 네. 뒤에 그럼 뭐, 표지도 예. 이렇게 멋있고. 네. 예, 독자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어차피 이거 뭐 몇 권 안 남아가지고 금방 절판될 것 같은데 네, 네. 기왕이면 저희 그 독자분들이 이 책을 네. 득템하셨으면 해서 아트록 매거진입니다. 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랜 시간 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